재밌는 댓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국고를 지킨 한동훈, 도둑을 지킨 정성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 지금 뭐 엄청 화제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 법무장관이죠. 지금 방송에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뭐 내용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론스타 관련해서 우리가 론스타한테 이제 우리 정부가 소송을 당한 거죠. 그런데 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론스타가 규정 어긴 거고 이거 되치기할 수 있어라고 밀고 나간 사람 누구냐? 한동훈이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 아니죠. 사실은 거의 팩트죠. 이 팩트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사실 요 소송 결과가 나올 때부터 페이스북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페이스북을 쫙쫙 올리면서 이것이 지금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국민의 혈세를 아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폭로를 해낸 거죠. 그것도 정성호를 바로 옆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 사태 때 외환은행 지금은 없어진 그 외환은행을 팔았잖아요. 론스타한테. 그리고 이제 이 론스타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되팔은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 줘야만 이게 팔리게 돼 있는데 이제 론스타 측에서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자꾸만 늦추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쪽 론스타 쪽에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맞서 있던 거고 그게 이제 국제 심판소에 간 거죠. 국제 투자 분쟁 심판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그쪽 론스타 쪽이 우리한테 4천억 이제 총액을 따져서 그렇게 돼 있는 걸 이제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상황이. 그 론스타가 원래 청구를 했던 것은 한 6조가 됩니다. 엄청난 돈을 청구를 했죠. 그런데 론스타가 그렇게 청구를 하게 된 것은 원래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에 우리가 8도로 다 되고 합의까지 다 했는데 왜 한국 정부에서 끼들어서 그 수사를 하니 뭐 하니 승인도 안 해주고 지지 끌어갖고 끝내 우리가 거기를 못하고 하나은행에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도 4조가 넘는 대박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월급 다 받아먹고 4조가 넘는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 문제는 론스타가 투기성 사모펀드입니다. 정확히 하면요. 그래서 DJ 정부 때 제안이 왔는데 DJ가 그걸 오케이를 못하고 사실 노무현 정권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일담으로 아니 그때 그런 소리를 계속 들려봤어요. 그때도 저는 정치평론을 하고 있었으니까 왜 빨리 그걸 안 하느냐. 이제 떠난 분이 이쪽에다가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감당이 안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걸 밀어버리는데 너희들 알아서 판단해라 했는데 결국 이제 승인이 떨어져 갖고 그 사모펀드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실 넘어갈 수 우리 법으로는 줄 수 없는데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IMF 때 서울은행 같으면 우리 그 국가 예산이 5조 원이 들어가서 그 은행을 살려가지고 5천억에 팔았습니다. 외국 자본에게. 근데 그걸 금융기관에 팔았으니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그 옛날 그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 자리에 본점에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모펀드, 그 투기성 사모펀드에게 그리고 그 투기성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절반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 소문이 그때도 쫙하게 퍼지가 있었습니다. 절반은 아마 한국의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든 4조 원 대박을 터뜨리고도 이놈들이 다 6조 원 소송을 걸어봤거든요. 그리고 한동훈으로서는 응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래 한동훈 전에부터 소송이 됐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2,800억 페소 판결 받았잖아요. 4.6%인가 받았는데 한동훈이 펄펄 뛴 거예요. 안 된다. 이걸 끝까지 가자 이랬는데 론스타 쪽에서도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우리가 3천억을 번 게 아닙니다. 뭐 요사이 환율로 4천억을 벌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6조 원을 다 번 거예요. 그렇지. 이 패소를 해버렸으면 6조 원은 물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네. 6조 원 버는 거네. 나는 솔직히 뭐 한동훈 편을 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하긴 한 거예요. 제대로 문제점을 짚었고 이거는
절차적 위배가 있었다. 이것만 계속 물러늘어져야 된다.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나는 이 김현장인 줄 알았더니 태평양에 있는 변호사예요. 네.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아 정홍식 씨 말씀. 예. 아니 정홍식 예. 법무부에 있는 예, 법무부에 있는 예, 그 분이고 예. 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네, 이분이. 네. 그런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그 매경의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던데 정말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김민석 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공을 빼앗았고 또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면 다 이제 미화법만 있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지금 태평양에 그 저 변호사가 애썼던 부분 또 그다음에 이 법무부에도 국제법무부장이라는 법무부라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예. 만든 건 사실이에요. 처음 만들어서 이걸 정말 그림을 잘 짰는데 이 정도가 됐으면 사실은 정홍식 그 법무부 지금 국장입니다. 법무국장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음지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이 사람들이 진짜 공이지 지금 정부는 한 일 없다 이렇게 가면은 좋았을 것을 네. 다 그냥 한동훈 장관이 그냥 내가 다 한 것처럼 본인만 지금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은 사임만 했죠. 뭐 네. 그 항소를 해야 된다고 사임만 한 건데. 네,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잠깐만 제가 예, 말씀을 예. 더 드리자면 가뜩이나 지금 보수층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요 사이 문제 때문에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숟가락 얹을 일 아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의 그 이 론스타 사건은 나의 외로운 투쟁이었고 이 투쟁에는 실무에 밝은 법무국장이나 뭐 태평양 출신 변호사 또 많은 검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나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저는 페이스북을 한번 썼으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은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가 굉장히 이게 사실과 아닌 것을 떠나서 사실이고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프레임이 돌아다닌다는 건데 이런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무너뜨릴 수 있는 전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요.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한동훈 장관 용기 있는 일했어요라고 칭찬드려요라고 평가를 얘기했어요. 했더라고요. 네. 또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게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정성호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김민석 총리가 또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아, 한동훈 그 장관도 의미 큰 일을 했다라고 그렇네. 치하를 네. 했어요. 김민석과 정성호가 뒤늦게 동시에 치하를 예, 했어요. 한동훈 론스타 항소 잘했다고 치하를 했네. 이거 왜 치하했을 것 같습니까? 여론이 지금 야 이재명 정부 너무하잖아. 한동훈이 다 해놓은 일을 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태세 전환한 건데 그렇네요. 저는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는 똘똘이 스머프야 전략을 넘어서 내가 똘똘이 스머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선후배의 조력이 있었어 혹은 도움이 있었어라고 한번 그리 확장을 했더라면 저는 굉장히 한동훈 글쎄 장관한테 말입니다. 그림이 커졌을 거라고 그 생각해요.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네, 그게 늘 부족해요. 네, 예, 본인 외모를 따듬은 것처럼 좀 심승도 좀 따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꽤 괜찮은 제목인데 네. 그게 난 늘 좀 부족해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금 전에 그랬네요. 언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다. 근데 그러면서 그러신 겁니다. 그 얘기는 어제 했어야죠. 뭐라고 했느냐?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류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 한동훈 대표한테는 전화번호를 몰랐나? 전화번호 거기 없네요. 태평양에 있는 변호사 김준희 변호사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정성호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됐네요. 이번에 뭐 변호사 비용은 뽀록이 다 났어요. 70매덕이죠. 그 소송 비용이 다 변호사 비용일 테니까. 물론 그 예비도 포함이 될 겁니다만.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동훈을 내세워 승산 낮은 불복 절차로 희망 고문을 한다면 대역 죄인이다.
또 당시에 김어준 방송인은 뭐라고 했느냐. 이자만 쌓이는데 한동훈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고 또 김승원 의원은 이때 론스타 주가 조작 수사가 부실했다고 공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뭐라고 하느냐. 축구 경기에 빗대면 90분 내내 선수들을 막 욕을 퍼붓다가 경기에 이기자 갑자기 그라운드에 난입해서 자기들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이한 광경이다 그랬네요. 이 론스타 사건을 사실 수사를 한 것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라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수사 중에서 가장 실패를 한 것이 삼성 이재용 사건이고 19개가 다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복현만 사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수사 중에서 가장 성공하게 내가 보기에는 론스타예요. 론스타. 네. 아 정말 이 4천억 지켰다 이 신문 제목은 내일부터는 6조 지켰다 바꿔야 이게 되겠네요. 사실 네. 일주 지켰다고 해야 네. 됩니다. 이게 론스타가 항소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론스타가 먼저 했어요. 네. 먼저 우리는 억울해서 안 된다. 그래서 먼저 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도 근데 윤석열 전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아주 빠삭하시네요. 그러게요. 아니 예. 나는 옛날에 이게 그 2000년대 중반쯤에 이 론스타를 갖고 한 분 방송에서 시비를 걸었다가 네. 호되게 당했습니다. 예, 보통 당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 론스타에 대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저는 몇 번이나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 론스타 저 같은 머리로는 이해를 잘 론스타 못하겠어요. 회장은요 우리나라 네. 대검에서 옛날 중수부 시절에 구속을 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한국인 아니에요? 한국인 말고 이게 미국 대표로 불렀잖아요. 아, 그랬나요? 한번 들어왔잖아요. 아. 그때 체포해서 구속을 시켰어야죠. 구속을 나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빠져나갑시다. 유유가 안 들어오려고 아주 막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끝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때 역시 우리 정권은 심약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적인 모양새로는 이번 론스타 이 승소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처음 다 숟가락 다 얹으려다가 지금 약간 뻘쭘해진 그런 상황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 쪽뿐 아니라요. 예. 그 아마 아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론스타는 그 안에 분명히 금은물이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금은물이 외국인이 없으면 외환은행이 접근도 하지 않았고 예. 론스타가 가장 크게 돈을 번 게 바로 이거거든요. 다른 데 돈 번 게 없어요. 아, 론스타는 어떤 의미에서 외환은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모펀드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처음에 외환은행이 안 넘어갔을 때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많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아 외환은행 안 팔려가지고 그때도 뭐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큰 고통이나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외환은행을 네. 다른 해외에서 이제 입주하고 있는 금융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팔려고 했는데 또 방해 공작이 또 있었어요. 국내 대기업들은 왜 그때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국내 금융에서 다 막아놨죠, 그 안에서 범법이. 방해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 법률로 각 조건이 다 막혀 있고 법률이 그게 예, 막혀 버리고. 금융업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다 막아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금산분리는 오래됐고 그때. 네. 그런데 어떻든 이 론스타를 투기 자본이 갖고 왔다는 게 론스타 같은 투기 자본이 외환은행을 갖고 왔다는 게 네. 문제죠. 근데 뭐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 급한 사정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사실은 급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어 짧은 기간 안에. 그럼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말하면요. 아이고, 이 전 정권의 IMF 시절에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망했는지 그걸 보면 한눈에 그 우리나라 이 권력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검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시간이 지났죠. 네. 시간이 벌써 그 30년이 넘게 지나버렸는데요. 진상규명 조사 IMF 가 아니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뭐 거의 무슨 뭐 동학 농민 전쟁도 지금 뭐 그렇지. 그거 할 판에.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네. 자, 저는 지금 저도 네. 전봉근 씨와 같은 전시입니다. 아 예, 그러시네요. 혹시 저에게도 연금을 네. 주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왜 다시 뒤집어 못 봅니까? 맞습니다. 동학 난민 정쟁도 지금 다시 볼 수 있는 판에. 네. 저는 근데 지금 요 론스타 말씀을 드리자 보면 한동훈의 법무부는 사실 이 구조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선진화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국제 업무부 같은 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여권 문제나 비자 문제 같은 것들도 저 살펴보려고 이런저런 스터디들을 많이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빛나던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 네. 장관이 최근에 네. 오늘 아침에도 저 출근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 이제 한동훈 장관 만났는데요. 네. 아마 TV조선 7층에 있는 그 예, 스튜디오에 예. 방송 출연하고 나가는 모습 출연하가 같아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 요즘 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고 그다음에 항소 포기하고 관련해가지고 네, 네. 지금 뭐 페이스북에 거의 하루에 몇 건씩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뭔가 지금 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예. 그 그립감을 느끼는 그런 얼굴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나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정치를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 반드시 하나는 해명하고 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본인이 국회에서 그 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한테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 있었다. 그게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네. 그때와 나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당신들이 그때 나한테 박수 치지 않았느냐. 그 화양연화가 뭔가 하면 본인이 윤석열 밑에 3차장을 할 때 보수 인사들을 한 2,000명을 붙잡아들였습니다. 200여 명을 구속을 시켰고 네. 조윤선 의원 같으면 2분이나 구속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5명이 자살을 이럴 때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인이 자랑스럽게 나한테 화양연화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플러스 전 변호사님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놨을 때 그걸 보고서 바로 숨도 안 쉬고 이건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 예, 그것도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네, 해명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항소 취소 같은 사건이나 또 요 론스타 사건을 보면은 결국은 이 현 정권의 사법 리스크 네. 또 이제 를 공격자로서의 한동훈 또 그다음에 일을 잘했던 검사로서의 한동훈 이 두 가지 면모가 지금 다 섞여 있는 거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네. 이 사건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연관 검색어는 결국은 윤석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장관의 한동훈 전 대표의 빛나는 선택이 올수록 빛나는 순간이 다시 재현될수록 다시 윤석열의 그림자는 드려줄 수밖에 없다. 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무엇이냐 하면은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 인생이 이제 길게 펼쳐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그야말로 과거사를 정리하느냐 풀어야 될 숙제 중에 이게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다만 한 가지 과거에 여러 차례 네. 선거에서 그런데. 이른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관 검색어로 이제 선거를 예측한 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중앙 일간지 중에 그걸 이제 깊게 천착에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선거를 미리 조망해 뭐 있는데 그게 다 안 맞았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관 검색어가 지금 이제 박 국장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다 옳은 말씀인데 가령 한동훈을 쳤을 때 윤석열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이 현상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기대가 함께 있는데 사실은 그게 과학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의 연관어든 부정적인 의미의 연관어든 그게 선거 결과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그 연관 검색으로 예측했던 선거 결과가 다 좀 빗나간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AI가 그때보다는 뭐 몇 곱절 더 똑똑해졌으니까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다음에 계엄과 내란 이것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아직 결심 공판도 안 했습니다. 네. 12월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고 내년 1, 2월 달에 이제 지선이 정말 코앞에 닥쳤을 때 지기현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내릴지 이런 것도 추미애 관심사 입니다. 이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튼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한동훈 전 대표 박수 보내는 분도 있고 한동훈은 안 돼라고 아직도 철저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아무튼 보수가 이런 쪽에 좀 악취를 딱딱딱 짚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가 뭐 4분 5일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동훈입니다. 예.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재능이
그 있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약간의 팬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예.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정치적으로 제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 예. 심지어 그 자기 지역구인 대구 동구수도 출마를 못하는 유승민이가 있고 네. 또 윤석열의 거의 뭐 후계자로까지 알려졌던 네. 말이 한동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배신자 프레임은요. 이 가령 아까 뭐 검색을 하면 윤석열이 따라본다라는데 지금 검색하면 가장 최대 언어가 윤석열이 아닙니다. 배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을 쉽게 못 벗어요. 이 배신 따라붙죠. 가발 따라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그 한동훈이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그리고 개항을 출마를 지금 언론에서 세월째 흘려보고 이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나는 한동훈은 다시 더 이 깊이 침잠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고 본인이 오히려 정책 공부를 할 때 할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기회가 온다. 나 기회가 온다고 믿어요. 근데 아직 나이가 본인은 있으니까. 최근에 나온 인터뷰들을 보면은 내년 이제 6월 선거에 본인이 어떻게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당선직의 직함을 갖겠다 하는 그 의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뭐 어디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뭔가 지금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 같긴 근데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못 줍니다. 한동훈에게. 그러면 당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가령 누가 공천위원장이 되더라도 네. 한동훈이 쉽게 공천을 못 줄 거예요. 설령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네. 이러더라도 그 앞에 출마 자격부터 박탈하려고 덤비될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그 자기에 대한 비토 세력이 그 보수 지정 내에 완전히 강고하게 아직도 존재해 있다는 지금 것 때문에 4분 5일 된 것이고요. 예, 예.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이른바 윤의견 세력, 또 하나가 부정선거 세력, 또 하나가 한동훈 세력이거든요. 네. 그 당에서 이렇게 몇 가지가 계속 찢어지가 있으니까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이게 오히려 그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가 완전히 달라요. ARS는 오히려 민주당과 거의 막 비슷하게 납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네.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는 오히려 응답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민주당은 40% 넘는데 41%뭐 많게는 45% 이래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24, 25가 나옵니다. 네. 그 절반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번에 그 MBS 같은 경우에는 42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21이거든요. 네. 절반이 정확히 절반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황당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언론이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뽑는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단 한 번도 함께 모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정치를 하는데 바빠 있어가지고 세 갈래로 완전 찢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났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왜 그러는 것인가 이제 그 분석이 그다음 따라 붙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서로 한 군데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몫의 지지 기반을 양껏 불려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년 봄에 언제쯤 세 사람이 연대의 목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저는 그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 필요하지도 않고 뭔가 하면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예. 그나마 이제 투쟁의 길을 찾아서 자 우리 이렇게 뭉쳐서 투쟁합시다 이래도 거기에도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 굳이 피켓을 들려 하느냐 예. 해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준석과 뭐 같이 범보수를 뭉치자 네. 이렇게 하면 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한쪽에서는 왜 아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윤의견 안 하느냐 왜 지금 승족이 안 되느냐 또 온갖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는 왜 거론도 안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보수 그럼 내년 지방선거 보나 마나 그런 겁니까? 아니 보수에 대해서 무슨 필요한 것이 예컨대 그 공통부모 있잖아요. 네. 공통부모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부모를 빨리 찾아서 그 공통부모로 모일 사람 다 모이라. 뭐 이준석이든 한동훈이든 유승민이든 모일 사람 다 모여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배신자 프레임 좀 빼내고 유승민도 네. 그래서 빼내고 나머지 좋은 장점만 가지고 우리가 후보를 뽑고 하자.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유승민에게도 기회가 오고
한동훈의 그런 컨센서스만 모아진다면 네. 나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부분 가령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 정책들을 조금 더 매력적이고 실천 가능하게 그럼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들은 왜 안 하는 겁니까? 2030은 이제 보수 쪽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공정을 찾아오니까. 그 힘을 좀 실어줘야죠. 예, 거기에. 많이 오는데 예. 역시 문제는 한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예요. 네. 여기는 막 보수라고 하면 고개를 다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깨려면 누가 나서줘야 되느냐.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이나 그 저 누굽니까 이준석보다는 오히려 장동영이나 노선이 맞다고 봐요. 제대로 딴 걸 다 빼고 제대로 반 이재명 투쟁만 하고 있으니까. 네. 장동영을 내 지지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딴 걸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오히려 반 이재명, 이재명의 그 12가지 범죄 5개 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 빨리 이재명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무소불위. 그러니까 아까 박 국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장동영이 그래 왔는데 한동훈이 항소 포기에 일로 매달려 가지고 그걸 막 씹었거든요. 그때 장동영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안고 있는 어떤 비토 세력과의 어떤 화해의 그 시발점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한동훈도 솔직히 말해서 내란을 자백했다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네. 본인이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네. 그 뒤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어요. 전혀 언급 안 했죠. 그 점은 내가 그때 승급했다. 내가 너무 흥분했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고개를 숙여야죠.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나는 지금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에 안 든대요. 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뭐 50% 이분들은 지금 실실 웃고 쪼개고 다니고 있는데 네. 그나마 저렇게라도 해주니까 네. 대표 됐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 그거 하라고 대표 시킨 거잖아요. 대표되고 나서 내란을 자백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한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정말 의견이 다르면 부부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드리면서 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것 때문에 갈라선 동창, 이것 때문에 갈라선 저 직장 동료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문제를 갖고서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고혈압 상태에서 점심을 더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가 이제 던져본 아젠다였는데요. 역시 혈압을 많이 올리셨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뭐라고 물러갈까요? 오늘 또 헐 합시다. 뭐 깨달음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헐 이러잖아요. 돈 빌려주지 말라고. 아 그거 헐이에요. 할이에요. 할은 또 뭐죠? 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함부로 이게 범인들은 해서는 안 된 거. 네. 예. 홀이라는 걸 탁 짚고 해야 된다. 헐 하면 비슷하잖아요. 네. 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희망은 멀리 있지 않아 내일